온라인. 네네. 자, 세상이 좀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 MBC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했었죠. 죽은 아이를 다시 불러내서 만나게 하는 이런 게 지금 VR로 구현이 되고 있는 따뜻한 그 메타버스 세상이래 가지고 나온 적도 있었고,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곧 되겠죠. 네, 머지않았고 또 이미 하고 시험 주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어요. 게다가 3D 프린터로 옛날에는 조악한 조그만 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우주선을 만드는 세상이 왔어요. 우주선 2달이면 한 대가 나오는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 자기네 국민으로 인정한 인공지능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 와 뉴스다 이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시대를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 위치에 왔죠. 교육을 생각해야 되는. 자 예전에 저는 우리 아이들 홈스쿨링을 할 때 또 대안학교를 할 때 올바른 아이들을 키워야지 게임하는 애들은 올바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게임을 못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대학에 가서 게임을 시작했는데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할 수 있는 게임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서 엄청 싫어하던 아이의 얼굴이 기억이 나고 이게 절대 제가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미안하더라고요. 엄청 미안했어요. 자, 오늘날에는 메타버스 세상에서 이게 로블록스라는 게임인데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어린아이들 플랫폼인데 되게 머리를 잘 짰어요. 이 로블록스 게임 그 사용자가 한 2억 명인데 개발자가 800만 명. 얘네들은요. 개발자는 뭐냐면 유튜브 안에서 내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다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로블록스에서 내가 게임을 만들었어요. 여기 와서 이 게임을 한번 즐겨보세요. 라고 만든 그런 생산자가 8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게임하면 나쁜 아이, 게임하면 공부 못하는 아이 이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오직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를 하고 월 1,000을 벌어요. 초딩들이. 자, 이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머, 지금부터 아침부터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열심히 학습지 풀라고 하고 왔는데 갑자기 게임 세계로 내몰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이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키울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고민하게 되잖아요. 또 안 먹히네요. 자, 무슨 일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대표님 PPT가 안 넘어가요. 자, 로블록스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여러분. 올해 1월에 투자했다면 60% 수익률을 올랐을 거예요. 이건 여담이고요. 이게 안 올라, 안 넘어가요. PPT가 자꾸. 네. 왜 그럴까요? 이거, 네네. 그래서 요즘은 초딩들도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게임한다. 이 문제가 크다, 심각하다. 미디어에 중독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어떻게 봐야 돼요? 큰 눈으로 봐야 돼요. 이게 누구냐면 9살 때 이제 이 로블록스에 들어와서 게임을 시작했어요. 근데 게임을 내가 소비자로 그냥 하다 보니까 내가 만들면 더 재밌겠다 하고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9살 때부터 초딩 2학년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고3 때 남들은 등짝 스마싱 해가지고 국영수 똑바로 수능 봐라 할 그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SAT 시험 봐야지 AP 봐야지 뭐 봐야지 이럴 때 제가 고3 때 게임을 하나 내놓는데 그 게임이 탈옥수와 경찰이라는 게임이에요. 이용자가 48억. 아이템 판매만 해가지고 연간 수십억을 버는 아이가 됐습니다. 자, 게임을 열심히 해서 하나를 만들어놨더니 듀크대에서 야, 우리 학교를 들어와 라고 해서 아이비리그에 그냥 들어간 친구예요. 자, 이런 애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육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블록스는 그냥 창업, 어린아이들, 초딩, 중딩, 고딩들의 창업 플랫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걸 이용하는 애들 대부분 게임하는 친구들이 어린애들이니까 그걸 만드는 애들도 어린애들이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영화를 보자마자 가서 무궁화 꽃을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애들이 어머 그 게임 그 영화에서 봤던 게 여기서 있네? 그럼 들어가서 활용을 하겠죠. 바로 아이템 판매 들어가면 돈이 바로 떨어지는 이런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걔네들은 아는 4차 산업혁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등짝을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네, 뭔가를 알아야 돼. 먼저 배워야 돼. 자, 우리가 알던 시대가 아닌 거예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 이런 게 이제 현실화 되잖아요. 5G, 6G가 깔리면 이거는 정말 현실이 되어집니다. 일론 머스크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미래 인류가 가상 세계가 아닌 진짜 세계에서 살 가능성은, 자, 이게 거꾸로가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가상 세계에서 살 확률이 더 크지 진짜 세계에서 살 확률은 10억 분의 1이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난 것은 10억 분의 1에 해당하는 일들이 지금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야. 사실은 이 사람이 본 미래예요. 자, 우리는 이제 그 세계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앞당겨진 거죠. 근데 지금도 모르고 애들이 텔레비전 보거나 뉴스 보거나 이럴 때, 뉴스는 안 보겠지. 게임하고 있을 때 아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 세상에 이런 세상 오는데 너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돼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학교 교육은 이 시대를 따라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학교 교육이 따라가고 있을까요? 자,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시킨 것이 세상에 나오면 먹혔어요. 내가 대학 교육까지 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이렇게 써먹으면 사람들이 들어줬단 말이야. 아, 대학에서 저런 걸 배워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네? 고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딱 나왔더니 저 앞에 가 있어요. 지식이. 그래서 다시 배워야 돼. 그래서 이게 대학이 별 의미가 없는 시대가 자꾸 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을까요? 세상에 있는 굉장히 앞서간 아이비리그 대학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대학들이 알아버렸어요. 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내 가르치는 것보다 세상의 판도가 돌아가는 게 더 빠르구나. 예전에 그 1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8개월, 얼마 전엔 6개월. 자,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도대체 뭘 가르쳐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부모보다 아이들이 훨씬 빠르게 적응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배워야 된다는 생각보다 대학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해봐 이제. 여러분이 스탠포드 대학, 또 미래대학, 4차 산업혁명 대학 이래가지고 인터넷 검색하시면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수업 방식을 바꾸는지를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는데, 예전에는 교수가 앞에 와서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러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터넷 들어가시면 무료로 공짜로 볼 수 있어요. 하버드대에서 이런 무프에다가 공짜로 올려놔요. 그 비싼 강의를 공짜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다른 거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버드 강의가,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강의가 무크에 무료로 올라갈까요? 게다가 피드백도 공짜로 해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대학들이 이렇게 가르치다가는 우리가 답이 없다. 이걸 알게 된 거죠. 되게 유치합니다. 그분들의 수업에 들어가 보면 애들한테 너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이게 전제예요. 공부를 해오는 거죠. 플립러닝에서 다 해와. 그런 다음에 니네가 배우고 알 지식으로 가지고 내가 먼저 강의 오픈한 거 듣고 와서 그럼 너네들이 한번 지금 doing 해봐. 만들어봐. 이게 그들의 수업이에요. 그러니까는 판도가 바뀌고 있는 죠. 그래서 이제는 교과 공부 열심히 하고 국영수 열심히 외워가지고 수능 잘 본 다음에 대학을 다 한국에서 A+, 서울대 학생이 A+ 받는 법, 이 책이 있어요. 열심히 교수님의 강의에 토시 하나까지 안 빠지고 열심히 들으면 A+가 나와요. 이게 한국 교육 시스템인데 정말 별로입니다. 세상이 가고 있는 교육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국도 드디어 알아서 K-MOOC를 냅니다. 여기에 우리도 강의 무료로 올려주겠다고 하는 대학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들어가 보시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강의 듣는 거, 공부하는 거, 외우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한테 집중해야 될 거예요. 저는 홈스쿨링을 했기 때문에 홈스쿨링은 이런 학교 교육 싫어서 나온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학교 교육 싫다고 나왔는데 또 그렇게 불안해 이러면서 문제집 이만큼 따놓고 아침 홈스쿨링 국영수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용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공부하려고 홈스쿨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미래교육법, 저는 독립육아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독립적으로 키워라. 물론 그런 얘기예요. 오은영 박사가 말한 것처럼. 예, 최종 목표는 독립이다. 그런데 몬테소리 여사가 말한 것처럼 뭔가를 지식을 내가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생각을 선 지식들을 그냥 다운로드 받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라 이 아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밝혀내라는 거예요. 그 잠재력이 뭔지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대에 필요한 교육이고 독특한 교육이다. 그것의 가능성을 빨리 발견해내는 것이 내 아이가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는 나와 독립된 인격체로 와요. 물론 나를 좀 닮았지만 나라는 다른 존재예요. 나랑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어느 정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랑 얼만큼 다를까? 도대체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떤 재주가 있을까를 정말 객관적으로 뒤로 물러나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이 아이가 엄마 나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럴 때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부모가 할 일은 뭘까? 다양한 경험치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제대로 된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불안하고 사실 부모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들한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거죠. 네, 이게 기본적인 건데요. 계속 가르치기만 하면 아이들은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몰라요. 학교에서 계속 가르치잖아요. 학교는 학교의 시스템대로 움직입니다. 켄 로빈슨이 학교혁명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학교는 무자비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공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들은 너네들한테 이런 걸 줄 거, 수혜를 베풀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잘 따라와. 우리는 아주 괜찮고 굉장한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 너네는 잘 따라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 시스템이 싫다고 생각할 때 그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왜 이걸 생각하지 않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를 해요. 켄 로빈슨의 딸도 이분이 이제 교육과 교수고 교육에서 30년 굉장한 베테랑이시고 나라의 그 교육 기관을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이분의 딸도 홈스쿨링을 해요. 나중에 아빠 내가 하고 싶은 교육이 학교 안에 없어요. 제가 홈스쿨링을 할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네. 켄 로빈슨의 딸도 홈스쿨링을 합니다. 나중에 아주 잘 되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뭔가를 계속 아이들이 그 무비판적으로 받는 거 공부를 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 도대체 내 안에 있는 건 뭐지? 이 지식들을 활용해서 내 안에 있는 거를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중심이 학교가 아니라 내 아이여야 돼요. 야 오늘 숙제는 뭔데 했어? 오늘 선생님 이렇게 하라는데 했어? 이게 아니라 너가 정말 이런 걸 잘하는데 학교는 그거를 잘 해주나? 너가 배우는 지식들이 네가 하고 싶은 일들에 도움이 되나? 거꾸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아무리 폭력을 휘둘러도 사실 그걸 저는 폭력이라고 하는데 어머니 왜 우리 아이가 이번에 숙제를 안 해왔을까요? 어머니 왜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딴짓을 할까요? 우리 아이가 흥미가 없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엄마들은 쫄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 애가 어떡하죠? ADHD 검사 받으러 가보시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 편에 서는 거죠. 우리 아이는 개성이 독특해요. 선생님이 그날 가르친 그게 별로 재미없었나 보네요. 네, 우리 아이는 그쪽은 관심이 영 없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선생님 또는 학교 시스템, 오늘 수업, 시험 점수가 왜 이렇죠? 우리 아이는 그게 흥미가 없어서 0점이 나올 수도 있죠. 뭐 그걸 가지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고 아이의 자존감을 깨뜨리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누가 중심이 돼야 될 것인가? 한국 엄마들은 외적인 거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유교적 문화도 있고 또 신앙을 가진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서 잘 된 아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신경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 마음을 굉장히 다치게 하면서도 이게 신경을 못 써요. 우리 아이가 마음이 다치고 있네라는 걸 신경을 못 써요. 그러면서 아이 자존감 계속 떨어지거든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화에 물들면은 청소년기쯤 되면 제가 슬픈 게 뭐냐면 저희 딸이 이제 영어를 좀 잘해요. 그래서 선생님 물 한 잔만 주실래요? 영어를 좀 잘해서 외고 특목고 애들을 프리토킹 하면서 토론 그 디베이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하던 외고 아이였어요. 여자인데 선생님이랑 이렇게 잘하는데 근데 열심히 해도 왜 모자라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를까 그런 친구였었는데 어느 날 애가 이제 안 오는 거야 학원에.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냥 끊어보내시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고 있는 동안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그래가지고 저희 딸이 한참 우울해했어요.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말로만 듣던 자살이 코앞에서 일어나니까 저도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책을 쓰는데 저가 그때 한참 저도 이걸 어떻게 해? 뭐 이렇게 떨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중학교 우리 집 옆에 있는 중학교에서 한 아이가 또 자살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우리나라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아이들은 그냥 창문을 열고 뛰어나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느껴본 적도 없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있어야 되지라는 거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릅니다. 어른들도 몰라요. 내가 왜 살아있어야지? 왜 살아야 되지? 이거. 어른들은 그냥 그건 청소년기 때는 한번 했을 만한 생각이야.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살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게 존재거든요. 왜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냥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소중하다는 걸 먼저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아이가 독립하기 전에 네가 독립하기 충분하게 안정적이고 자존감 있고 괜찮은 아이야. 이거를 우리 부모가 데리고 있을 때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죠. 학교에다가 그냥 밀어넣는 게 아니라 남들은 다 적응하는데 너는 왜 적응을 못해? 부적응자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 그러다가 홈스쿨 할래? 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이 시스템에 안 맞을 수 있고 누구든 시스템에 맞추면 안 돼요. 켄 로빈슨이 뭐라고 하냐면 학교는 하나하나의 아이들의 개성을 다 맞춰줄 수 있을 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는 어디든지 보내겠죠. 네. 자, 아이들을 독립적인 존재로 키워야 된다. 이 독립 마인드가 부모한테 없으면 못 키웁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뒷모습을 그대로 씻습니다. 여러분의 저는 뇌과학을 좀 의미 있게 보는데요. 뇌과학 책들은 어린이들은 발달 과정이 있는데 7세 전에는 특별한 세타파라는 게 나와요. 세타파는 뭐냐면 그냥 보면은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에 바로 저장을 하는 아주 특이한 파동인데 뇌파가 이 세타파가 가장 최대치가 나오는 게 어린 시절부터 7세까지예요. 이때는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1 더하기 1은 2야, 3 더하기 3은 3이야, 뭐 이렇게 6이야, 뭐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엄마의 모습 그대로를 찍어서 저장을 시켜요. 엄마가 하는 표정, 엄마가 하는 말, 엄마가 뒤에서 행동하는 행동들, 걸음걸이 이 모든 것을 그냥 찍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듯이. 이게 아이들을 세상에 태어나서 적응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뭘 가르쳐야지 영재교육 들쳐없고 문화센터 돌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이를 어떤 눈빛으로 보고 있지? 어떤 표정으로 보고 있지? 내 뒤태가 어떻지? 내가 남편을 뭐라고 부르고 있지? 이것을 아이들은 눈 동그랗게 뜨고 말하기도 전에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독립적으로 잘 키우고 싶어 한다면 내 모습이 뭔지를 돌아봐야 돼요. 제 책에다 그런 썰을 얘기를 했어요. 독립육아 하고 싶은가? 부모 마인드 세팅을 시작해라 이렇게 제가 맨 앞에 써놨습니다. 부모의 자존감이 중요해요. 왜? 내 자존감은 아이한테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내가 자존감이 약한 엄마들은요, 아이도 약해요. 내가 좀 강하게 내 자신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 그럼 아이도 자기를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내면 치유 상태가 제대로 치유가 됐어. 과거가 치유돼서 그거에 대해서 별 상처 없이 어머님도 대하고 친정 어머님, 시댁 어머니를 다 배울 수 있어. 근데 영판 난 지금 우리 친정 어머니가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자, 이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친정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었던 상처들은 자녀에게 대물림이 돼요. DNA는 합성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이나 태도가 DNA의 단백질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도 뱃속에서 있는 아이들도 이게 유전으로 내려가지만 내가 말하고 있는 순간 아이들의 뇌에도 저장이 돼서 아이들의 신경 가소성 변하거든요. 이 모든 게 그냥 다 아이들이 찍어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교육관, 내가 어떻게 훈육하는가,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훈육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도 서야 돼요. 훈육은 아이를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게 훈육이에요. 내가 혼내는 게 훈육이 아니라 감정풀이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이게 알고 있는 것뿐 아니라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부모의 의식 수준이 너무 낮고 부정적 감정이 많으면 의식 레벨이 굉장히 낮은 곳에서 행동합니다. 그러면은 부정성을 끌어들여요. 계속 부정성을 끌어들이면 삶 속에서 그런 말들이 막 튀어나오죠. 자, 이런 의식 수준에서는 높은 의식을 가진 아이들, 독립적인 사고를 가진 기업가 정신을 가진 아이들이 안 나옵니다. 경제관, 부모가 나는 좀 가난해. 원래 가난했어.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항상 아껴야 돼. 너 이거 아끼고 저거 아끼고. 그럼 아이는 원하는 욕구를 얘기를 못해요. 욕구를 얘기를 못하면 내가 소중한가? 라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돼, 안 돼가 아니라 내가 경제교육을 배우고 이럴지라도 난 너를 그걸 줄 수 있단다.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죠. 네 욕구가 충분히 우리는 채워줄 수 있어. 근데 이것이 채워지기 위해서 합당하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욕구를 그때그때 막아. 야, 돈 없어 안 돼.
이래서 안 돼. 계속하면 아이는 욕구는 감정이거든요. 감정이 용납되지 않았을 때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나의 자존감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욕구를 안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해요. 이 모든 게 사실은 인간관계, 부모의 인간관계 애들이 그대로 담죠. 소심한 엄마가 집에서 혼자 있어. 유치원에 갔어요,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얘는 인간관계가 참 좋아. 근데 집에만 오면 엄마가 혼자 앉아 있어. 얘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유치원에 안 가고 싶어. 그래서 왜? 그냥 안 가고 싶어. 친구들도 별로고 뭐 별로고 아니야.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하는데 엄마가 혼자 있는 게 너무 슬퍼.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이 독특한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이유를 자기 스스로를 축소시켜 버려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있습니다. 엄마 그걸 모르면 진짜 안 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 정말 잘 살펴야 돼요. 엄마의 인간관계가 아이한테 영향을 준 것인가? 나의 의식 상태가 아이한테 영향을 준 것인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를 독립적으로 잘 키우고 싶다. 엄마가 성장하셔야 돼요. 엄마가 이 모든 이런 분야에서 다방면에서 같이 성장을 해야 아이가 큽니다. 그냥 이거 하나 뭐 책 하나 읽었다고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죠? 자, 예전에는 너 뭐 먹고 살려고 그래?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성공할 수 없어. 너가 이렇게 하면 직장도 못 얻고 저거 봐봐 거지들 있지. 자, 이러면서 옛날에는 동기부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애들이. 왜? 냉장고에는 먹을 게 넘쳐나는데 엄마는 맨날 이게 야채라고 사다 놨는데 며칠 지나면 죽이 되어 있어. 자, 이거를 몇 번 보면 아이들은 저렇게 먹을 게 넘쳐나고 괜찮은데 내가 나중에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이럴 일이 있을 거는 상상도 안 해요. 네, 이걸 피부에 안 와닿으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왜 BTS가 쓸까요? 왜 BTS가? BTS는 먹고 살기 위해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해. You can do, you can do, just do it.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너의 존재가 뭐지? 네 존재로 의미 있게 살아. 너가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메시지가 다 그래요. 너를 사랑해. 세상에 뭐라고 하든. 엄마들은 먹고 사는 건 잘게 해주는데 말은 막 함부로 합니다. 폭력적으로. 이 폭력성 안에서 BTS가 말하는 거야. 네가 널 사랑해. 부모가 너를 뭐라고 하든지. 세상에 너를 뭐라고 하든지.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잠재력을 믿어. 이런 메시지를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BTS를 막 들으면서 흔드는 아이한테 등딱지 스매싱을 하면서 맨날 노래만 듣고 언제 공부할 거야. 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살기 위해서 듣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동기부여하게 할 시대는 지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책을 읽다 보면 미래로 갈수록 뭐 극과 극인 양분화 세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완전한 가난한 어떤 세대가 나올 거다. 근데 그것도 예상이 가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복지 제도가 발달할 것이다라는 것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나라가 아이들을 보살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은 알고 있어, 기본. 아르바이트만 해도 먹고 살 수는 있구나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너가 이 땅에 왜 왔을까? 너 안에 숨겨진 건 뭘까? 그리고 너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걸로 세상에서 빛이 되길 바래. 이런 식의 잠재적 실현 욕구, 자기 실현 욕구를 건드려주는 거예요. 누구나 그걸 가지고 태어난단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격려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 안에 갇혀, 그 학교 시스템을 따라가 공부 열심히 해, 국영수해. 이게 아니라 네 안에 뭐가 있는지 살펴봐. 이러면 아이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나한테 엄마가 포커싱을 해주네? 내가 뭘 잘하는지를 지켜봐 주네? 이렇게 아이들은 힘이 나는 거죠. 자존감이 그렇게 올라가요. 아이들은 평생에 엄마와 함께 있으면서 독립을 준비를 합니다. 엄마가 모를 뿐이에요. 자, 3살, 5살, 7살 사춘기. 홀수 숫자들을 기억하세요. 3살 때 처음으로 싫어! 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러면서 독립을 시작을 해요. 미운 3살이죠. 미운 5살, 미운 7살 다 얘기해요. 자, 요즘에는 어떤 엄마들은 미운 하다가 7살이 되면 죽이고 싶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때 아이들이 독립을 하려고 하거든요. 어린 애기 베이비에서 조금 큰 어린이로의 독립을 겪는 게 3살, 5살이에요. 그러면은 난 할 수 있어. 난 슈퍼맨이야. 난 원더우먼이야. 이러면서 정말 책상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때 아이들 많이 다치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안 다치게 못하게 계속 하지마 이렇게 하고 이제 신앙을 가지신 분이나 종교의식이 가지신 분들은 그때부터 강력하게 훈육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아. 이러면서 똑바로 살아. 이러면서. 자, 그럼 아이들은 갑자기 독립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7살이 다 되면 7살쯤 되면
나는 게임에서 좀 이기고 싶고 뭔가를 하면 항상 이기고 싶고 이래요. 5살 때 정도까지는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교만이라고 또 생각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아, 우리 애가 너무 교만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교만이 아니에요. 이때 이걸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 넌 뭐든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엘리베이터 애들이 막 뛰어가서 버튼을 딱 누르려고 했는데 아빠가 훅 눌러버렸어. 자, 그 난리 나죠. 막 뒤집어집니다. 그럼 엄마는 야, 뭐 그런 걸 그래. 아빠도 화나죠. 뭐 그런 걸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기에는 그게 필요해요. 나는 할 수 있어. 난 내가 뭐든 1등이야. 잘할 수 있어. 자, 이런 감정이 모든 아이들한테 다 일어나요. 근데 엄마들은 이때 잘 훈육해야 애가 점잖게 잘 살고 사회적 적응을 잘할 거야. 그리고 등띠를 때립니다. 피처리 때리는 엄마들도 있죠. 그것도 방법이죠. 방법인데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너가 해봐라고 기회를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 감정 있잖아요. 그 느낌을 기억하면 성인이 됐을 때 이거였어. 성취욕이 뭔지를 알게 돼요. 성취감을 경험해 본 사람이 다시 성취를 합니다. 성공의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성공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죠. 네. 7살이 됐어요. 나는 유능해. 나는 정말 왕이야. 우리 집에 왕자는 나고 공주는 나야. 그럼 너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준 아이랑 무슨 네가 서열 있잖아. 아빠, 엄마 안 보이니? 할머니 저 위 안 보여? 그래서 나 완전 저 밑에네. 이런 아이랑 다릅니다. 네. 사춘기쯤 됐어요. 이때는 뇌가 2배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엄청 아이들이 그러니까 힘든 시기예요. 뇌도 2배로 늘어나고 감정도 폭발하는 그 시기인데 굉장히 독립성이 강해집니다. 문 열고 나와주면 고마운 시기죠. 네. 이때에 우리 아이들이 독립하려고 했을 때는 쭉 이 시기에 엄마들이 반응을 잘해줬으면 그래 너가 지금 독립하려고 하는구나 한번 해봐 라고 했던 엄마들이랑 이 계속 막았던 엄마들이랑 완전 천지 차이죠. 사춘기가 되면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엄마가 또 인재서 이러면 문 다시 닫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시 들어가죠. 근데 잘했던 엄마들은 나오면은 칭찬부터 시작하고 얼굴 보여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살아있었구나 막 이렇게 얘기 시작하죠. 자, 이래서 아이의 독립을 돕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엄마를 골탕 먹이거나 고집스럽게 해가지고 부모님을 애타게 만들거나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정상 발달 시기인 거예요. 네. 특별히 제가 5세에서 7세 사이에 상상력 발달,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에 아이들은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아이들이 이상한 상상을 실제처럼 얘기를 하더라도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좀 이해하면서 그 대화를 이어나가 보세요. 너가 상상하는 것과 눈앞에 보여지는 실제와는 좀 다른 거야 라고 하면서 설명하면서 설명 없이 그냥 무조건 쳐가지고 야, 너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의 상상력이 확 꺾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쁜 애라고 인식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는 나쁜 애들이 하는 짓이구나.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나중에 더 할 수 있으면 기회가 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이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사람을 바라보는 2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성선설, 하나는 성악설이죠. 종교적으로 둘 중에 하나 있거나 사람들도 관점이 어느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습니다. 아이가 굉장히 온전하고 선하다라고 보는 사람은 원래 선해라고 보는 사람과 이 사람은 악해. 그러니까 잘 훈육을 해야 돼. 이런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바라보는 애를 그냥 얘는 정말 잠재력 있고 선하고 아름다워 이렇게 보는 엄마들은요. 애가 뭔가 잘못해도 아이고 몰라서 그러는구나. 내가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내 아이는 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애야. 그러니까 내가 잘 훈육해야 돼. 이런 엄마들은요. 야 이거 저거 어떻게 하지? 원래 근본적으로 나빠가지고 훈육을 아주 잘해야겠다. 이번에 내가 이 나이쯤 되면 회초리를 들어야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타파라는 거를 발산한다고 그랬죠. 그 작은 차이를 알아챕니다. 그 작은 차이를 알아채서 난 나쁜 애구나. 그래서 나가 잘해야 되는구나. 나는 좋은 아이인데 내가 더 배워야겠구나. 전혀 다른 겁니다. 자존감의 시작의 위치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볼 것인가? 난 우리 아이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중요한 얘기죠. 자,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예요? 많이 배워가지고 기술을 만드는 거 그게 아니라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고 스마트한 존재라고 믿어라.
그런 다음에 도구를 주면 인간은 뭐든 한다. 이 사람은 인간이 선하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 있고 잠재력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도구만 준다면 누구든 뭔가를 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 아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은 부족하고 악하다. 그래서 열심히 훈육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훈육을 열심히 가르쳤고 성품 훈련을 가르쳤어요. 한국의 IBLP에서 나온 46가지 성품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 또는 유치부는 성품 무슨 유치부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 모든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IBF에서. 미국에서 들여온 그 성품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져다가 달력으로 만들었고 매일매일의 성품의 좋고 나쁜 점. 이것은 좋은 성품, 이것은 나쁜 성품. 이것은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뭐뭐뭐 해야 되고. 이렇게 잘 실천한 인물 두고, 실천한 동물 두고 이래가지고 다 외우게 만들고 막 이랬거든요. 자, 잘했을까요? 저는 그걸 너무 성실히 한 사람이에요.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너무 성실히 잘했던 사람이고 10년 동안 저는 그거를 46가지 프로그램을 다 외워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큰 아이들이 자존감이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네, 과도하게 선과 악을 나눠놨어요. 좋은 성품, 나쁜 성품. 사랑은 좋은 성품이야. 분노는 나쁜 성품이야. 그런데 제가 내 동생이 내 물건을 훔쳐가고 데리고 끄집어 갔어. 그래서 나는 분노가 막 올라가서 아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가서 어디서 소리 질러?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분노하지 말라고 했잖아. 분노는 나쁜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애는 자연스러운 자기 감정을 누르게 되죠. 감정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뇌 변형계에서 그냥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감정에다가는 나쁘다, 그러다, 옳다, 바르다 이거 매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분의 1초 중에 변형계가 확 만들어내는 그 부정적 감정들에 대해서 부모는 성품 훈련을 한답시고 네, 그건 나쁜 감정, 그건 나쁜 성품 이렇게 매겨버려요. 그럼 아이들은 자연스러운 감정을 계속 누르게 됩니다. 이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들어요. 감정은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감정 표현이 서투르니까 소리를 지르죠. 팍 소리를 질러요. 그럼 엄마는 너무 싫죠. 소리 지르는 거 들어보는 것도 너무 싫고 하지만 그거를 읽어줘야 돼요. 제가 오늘 강의를 1시간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잠깐만. 감정은요. 감정은 누르면 누를수록 병이 돼요. 어릴 적에는 폐렴부터 시작합니다. 아토피가 심해져요. 그리고 이명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은 아이의 감정이 제대로 발산이 안 됐을 때 나타나요. 부모가 안 들어줬거나 눌렀거나 이러면은 여러 가지 병증이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히 선과 악을 나눠서 아이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또는 감정들에 대해서 두르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발산할 수 있게 하시고 감정을 아이들이 읽어내는 뇌는 세 번째 뇌예요. 이성적인 뇌인데 이 뇌를 이렇게 작동하게 하려면 8세 이후가 돼야 건강하게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너 왜 그랬어? 왜 동생 때렸어? 이러면 애가 이러다가 말을 못해요. 그냥 그게 이렇게 되다 말을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모자라거나 또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성의 뇌가 이 감정을 못 읽어내는 거예요. 모든 애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다그치는 게 아니라 혹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 물어보는 거죠. 혹시 동생이 널 이렇게 했니? 언니가 이렇게 했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애가 그거에 대해 반응을 하고 그럼 그때 네가 화났겠구나. 이 말 한마디가 아이가 막 울다 말고 갑자기 뚝 끊치게 만드는 거예요. 회초리 돼서 끊치게 하는 게 아니라 걔의 감정을 읽어주면 눈물을 그쳐요. 이게 아이들의 감정을 다루는 법인데 이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혼낼 게 많이 없어요. 네, 감정 다루는 법만 알아도 말을 할 것 같은데. 자, 아이들은요 믿어주는 대로 큽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선하게 볼 것인가, 잠재력이 충분한 아이를 볼 것인가, 아니면 너무너무 악하니까 얘를 고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신앙이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내가 훈육해야 되는 게 너무 무의식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나는 저 강사의 말에 인정하지 않아. 난 인간은 악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단에 하던 대로 할 거야. 자 이러면 저가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20년을 키웠어요. 제가 이런 데서 이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데
저희 딸이 19살 때 저희 방에 들어왔어요. 한밤중에 12시가 넘어서. 막 우는 거예요. 엄마,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먹어야 될지가 모르겠어. 왜냐면 그런 감정을 먹으면 그 친구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대학에서 하는 모든 그 힘든 일들은 항상 이해 몫이 되는 거예요. 착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저는 성품교육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 정도로 내가 한 것 같지 않은데 아이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어렵고 힘든 것들은 자기가 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왜? 힘들고 분노하고 폭발하면 저 친구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엄마 나는 지금 힘든데 힘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러고 왔어요. 그날 정말 저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 내가 이걸 원한 게 아니었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이런 감정이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아이한테 베개를 갖다 줬어요. 방망이 하나랑. 네. 쳐. 이러면서 승질나? 쳐. 같이 치자. 화가 나? 자, 가자. 노래방 가자. 이러면서 애를 데리고 들어가서 화나는 감정 막 풀게끔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그래서 얘기를 해요. 저한테 화나면 눈을 동그랗게 떠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줘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때 애들이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너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한마디면 애가 풀어지거든요. 그럼 우리 딸이 눈을 이렇게 뜨고 있으면 어머 우리 딸 화났어. 막 이렇게 제가 손뼉을 쳐줘요. 그래서 막 애가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아 우리 엄마 하여튼 이러면서 또 가요. 풀리는 거죠 얘가. 네.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선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저 배움이 뭐든 간에 이거는 진리입니다. 믿어주는 대로 크는 아이들. 이거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이에요. 아주 학대받고 그냥 아주 저급한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죠. 근데 한 선교사가 가서 이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학교에 왔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이고 배우는 사람은 학자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은 학자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한테 배운 모든 것을 학자는 누구한테 가르치는 사람. 집에 가서 네 동생한테 가르치고 엄마한테 가르치고 가르쳐. 그게 학생이야 라고 가르쳐준 다음에 얘네들을 보냈어요. 한 학기 만에 얘네들이 월반을 2반을 뛰어넘습니다. 2학년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는데 이 아이들의 인식이에요. 나는 학자야. 이게 깊이 매일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나는 학자입니다. 학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배운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게 외치고 시작했어요. 근데 얘네들의 학업 능력이 수도권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과 거의 비등하거나 더 높아진 거죠. 그리고 하버드에서는 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2반을 놓고 그냥 무작위로 아이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쪽 아이들은 IQ가 굉장히 높은 아이들입니다. 이쪽 아이들은 굉장히 낮은 아이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고 선생님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그 낮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한 반에 가서는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높은 아이라고 생각했다는데 높게 설명하고 너희들은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어라고 얘기했죠. 한 학기가 끝나고 성적이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어요. IQ 뚜껑을 열었는데 다 평균적으로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 이런 실험을 했냐 그랬더니 너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네가 누군지 인식할 때 넌 형편없어. 너 왜 이걸 못하니? 이가 아니라 넌 언제나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넌 잠재력이 충분한 사람이야. 이렇게 믿어주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달한다는 거죠. 자, 독립육아를 정말 잘하는 나라 이스라엘이죠. 독립육아 하면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릴 적부터 넘어져도 별로 신경 안 쓰고 내비두고 흙 먹어도 그냥 내비두고 이렇게 잘 키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떤 거를 공부를 잘하는 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애구나. 못하면 못하는 애구나. 애가 한 번은 제 책에 쓴 유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에 최초로 간 유학생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고등학생이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옛날 아저씨들 그러잖아. 불러서 훈계하시잖아. 너 지금 고등학생 아니냐? 그랬더니 네,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어머, 야, 이 나라에서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면 그 다음 진로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너는 공부를 안 하니? 지금 이 꼬맹이들이 너랑 나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니? 물어봤더니 어머 아저씨, 저는 기업가예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쓸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가서 초딩 애들이랑 딱 뛰어놀더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야, 봐니까 너 기업가고 보고 공부를 못해서 못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자, 옆집에 갔습니다. 옆집에 아이가 학교를 끝났는데도 안 돌아와. 저녁 때쯤 들어왔는데 헐떡헐떡 하면서 와요. 그래서 야,
우리 집 아이는 아까 왔는데 너 왜 지금 들어오냐 했더니 제가 또 저기 문방구 투어하고 왔어요 이랬어요. 문방구 투어. 그래서 이 동네 문방구 저 동네 문방구를 한 서너 군데를 돌고 왔는데 그날 새로 들어온 아이템, 문구류, 장난감 다 구경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태영 박사가 아유 저런 거 그냥 공부는 하는 거지. 바로 속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아빠가 우리 아들은 사업가 마인드야. 바로 그러면서 아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아빠 저 문방구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는 애들이 오면요 껌을 반쪽씩 나눠서 계속 줘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한테 껌 먹으라고 애들이 더 멀리에서도 그 문방구로 가요. 저 아저씨는 되게 장사를 잘해요. 저도 나중에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방면의 능력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인도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는데 과도에 한쪽에 몰려 있죠. 공부 쪽. 자, 한국인 중에 공무원 시험을 기웃거리는 글자가 안 나오네요. 10명 중에 8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글자가 다 깨졌네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창업국이죠. 네, 청년 중에 50%가 창업하는 나라. 대단한 나라죠. 네. 우리나라는 창업 거의 안 합니다. 청년들. 창업해봤자 음식 창업. 이스라엘은 정말 다방면의 창업을 많이 하죠. 이게 독립유가로 키운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이에요. 자, 이 아이 아시죠? 팔머러키. 네, 홈스쿨러였어요. 하도 너무 자유분방해서 엄마가 안 되겠다 해서 홈스쿨러 키웠던 아이인데 아침에 엄마가 시키는 공부 조금 하다가 오후에는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화가 나지만 얘는 얘만의 삶이 있겠거니 하고 내비뒀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앞서갔던 거죠. 게임을 너무 잘하고 싶은데 실사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VR 기기를 사가지고 눈에다 낀 다음에 실사처럼 게임을 하는데 내가 만들면 이것도 잘 만들겠다. 그래서 대학에 갑니다. 14살 때 대학 강의를 청강을 하러 들어가요. 교수님, 저 교수님 강의 좀 들어가야겠습니다. 내가 이거 좀 VR 기기를 만들어야겠는데 내가 모르겠으니까 좀 배워야겠어요. 14살 아이가 들어왔어요. 대부분 대학에서 그런 거 안 막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강의 다 들은 다음에 만들어요. 자기 차고에서. 만든 다음에 더 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일본에 갑니다. 엄마 저 일본에 보내주세요.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배우고 다시 돌아와서 그 VR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창업을 하죠. 창업했는데 자기 혼자야. 네, 직원도 없고. 그래서 이제 창업을 했던 그 작은 창업 그 이름이 오큘러스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페이스북이 2조에 인수합니다. 지금 오큘러스 페이스북에서 인수해서 잘 나가죠. 지금 이 사람은 드론 사업하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했을 때 나이가 20살이었어요. 자, 만약에 엄마가 게임한다고 등짝 쳤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흥미거리를 내가 문제시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을 생산자의 마인드로 보게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엄마들의 역량인 거죠. 그리고 아이를 얼만큼 독립적으로 봐줄 것인가. 이 친구는 췌장암 시트지를 개발한 애예요. 얘는 자기 지인이 홈스쿨링 하던 자기 지인이 아버지가 한 달 만에 죽었어요. 왜 죽었나 보더니 췌장암 때문에 죽었는데 췌장암 시트지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빠르게 해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나라 전체에서 그런 기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얘가 인터넷 서칭을 하면서 내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배짱이 있는 친구였어요. 꼬맹이였는데 15살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시작을 하고 20개 대학에 전화를 하고 메일을 보냈어요. 나는 이걸 할 수 있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 조금 한 구석이라도 주십시오. 딱 한 곳에서 연락이 와서 거기에 가서 연구를 하고 1년 반 만에 3센트짜리 췌장암 시트지를 개발을 해서 세상에 내놨어요. 그래서 청소년 그런 발명가 대회 뭐 이런 거에 나왔죠. 1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보니 대충 만든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업화했죠. 지금 CEO입니다. 저희 딸이랑 동갑이에요. 네, 이런 일들이 몰입의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그냥 학교 시스템 쫓아가면서 공부 열심히 했더라면 어딘가 하버드 아이비리그 어딘가에 있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는 없었겠죠. CEO 지금 몇 조 기업의 CEO는 아니었을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질리안 힐이라는 여자인데 ADHD가 너무 심했어요. 항상 문제시 됐죠. 그래서 학교를 6군데나 옮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주 ADHD가 산만해서 극을 달립니다. 얘는 공부하기 글렀습니다. 이런 말만 들었어요. 근데 한
선생님이 얘를 무용학교에 보내면 어떻겠냐. 계속 움직이니까 무용학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자기처럼 가만히 있지 않은 애들 투성인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발레를 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나중에는 캐츠, 오페라 유형 거기에 안무를 맡은 안무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정말 최악 바닥에 있는 애를 최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자기 잠재력을 최대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딱 보시면 토드로즈 얼굴이 지금은 정상처럼 보이지만 어릴 적에는 멜랑콜리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주 장난스럽게 생겼죠. 고등학교 때는 더 심각해요. 자 옆으로 째려보고 있죠. 고등학교 때는 여자친구를 임신시켜가지고 학교에서 딸립니다. 그래서 학교를 나와가지고 임신한 아이의 기저귀 값으로 보태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요. ADHD였고 심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아이를 믿어주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믿어준 한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괜찮아. 넌 이 세상에 살 어떤 힘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심각한 ADHD라고 말하는데 한번 그게 근원이 뭔지 좀 심리학에 가서 하나 들어볼래? 그리고 전문대에 한 과목을 들어보게 만듭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어머 저 교수가 말하는 게 내 증상이야. 그래서 얘가 회복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 과목 한 과목을 더 늘려서 듣고 그 교수님들 전문대 교수님들이 인정을 해서 너 하버드로 편입해라. 그래서 하버드로 편입을 가능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보니 어머 이 사람 괜찮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연구를 거듭해서 교수가 됩니다. 하버드 교수가. 자 어릴 적에 어땠느냐. 만약에 이 아이를 어릴 적에 이런 식으로 봐주지 않고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든지 누군가가 좀 긍정적으로 봐줬다면 얘는 시를 되게 잘 썼는데 시를 쓴 거를 학교 선생님한테 갖다 냈더니 이건 너 같은 애가 쓸 시가 아니야. 그냥 다른 애 거 베껴온 거야. 그리고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봐주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토드러즈가 책을 썼는데 평균에 정말 평균이란 거 없어. 나는 평균적 인간에 못 미치는 사람이었지만 난 여기 있어. 자 너네들이 봐. 뭐가 평균이야? 이렇게 말하는 책이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또는 사람들을 향해서 줄 세우지 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 자녀를 정말 독립하게 나에게서 독립하고 개인적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스스로 독립하게 원한다면 아이들의 몰입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좋아하고 잘해보겠다고 해보는 것들이 어릴 적에 시작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때부터 지금 이거 할 시간이니까 하지 마. 이건 지금 이거 할 시간이니까 하지 마. 이런 말을 계속 하면 할수록 몰입을 못하게 됩니다. 고3까지 못해요. 고3에 가서 자 선생님이랑 면담을 하죠.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갈래? 그냥 모르겠어요. 자, 이런 사태가 한국의 한 7, 80%예요. 고3 때 갑자기 고른 대학에 과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왜 이랬을까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내면과 잠재력을 안 보고 시스템만 보고 달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의 내면, 몰입 이걸 지켜보는 거예요. 공룡을 갖고 3년을 놀면 지켜보는 거예요. 3년 동안 공룡을 파보라. 제 아이 얘기입니다. 제 아들이 공룡을 3년을 팠는데 그때 이제 고생대부터 시작해서 주르륵 해서 그 지지를 다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룡 이름을 외우면서 한글을 다 뗐습니다. 이런 몰입을 그냥 지켜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몰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옮겨갑니다. 이걸로 저걸로 옮겨갑니다. 최종적으로는 난 이거 할 거예요. 라고 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 이 아이는 그짐 퀵이라는 아이인데 어릴 적에 유치원에서 밖에서 소방차가 지나가는 걸 구경하도록 이렇게 보다가 떨어졌어요. 의자에서 높은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이렇게 기절을 한 상태에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 의사가 뇌를 많이 다쳤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얘가. 그리고 부모님도 얘가 뇌를 다쳤나 보네 하고 데리고 왔죠. 다음 날부터 학교에 가서 유치원에 가서 얘기했어요. 얘들아 나 뇌를 다쳤대. 이렇게 된 거죠. 나는 뇌를 다쳤어. 그러니까 선생님도 뭔가 얘가 실수를 하면 그때 뇌를 다쳐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학교를 갔습니다. 초등학교에 갔어요. 선생님이 얘가 공부를 잘 못하니까 난 정말 뇌가 고장났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그거를 연장선으로 본 거예요. 난 옛날에 뇌를 다쳤고 지금 뇌가 고장났어. 그거를 대학교까지 갖고 갑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전문대에 아주 낮은 대학에 들어가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일까를 돌아보게 돼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리고서는 다 내려놓고 책을 보기 시작해요. 뇌과학 책을 보기 시작해요. 100권 이상을 보고 나서 내 생각이 나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바뀝니다.
내 생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뇌과학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죠. 자, 정말 이 아이도 커서 몰입을 시작한 거죠. 내가 정말 이런가? 몰입을 시작해서 지금은 CEO를 가르치는 놀라운 그런 자기개발자가 됐는데요. 이런 몰입을 만약에 일찍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이 아이한테 그 긴 시간을 버리지 않았었겠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 한 번씩은 몰입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회 기여를 생각을 하죠. 독립적으로 키웠다고 해서 이기적으로 키우라는 말은 아니고요. 네, 많은 사회에 기여할 만한 인물로 우리가 독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 기여를 생각하면서 키우라 이런 말을 또 제 책에다 집어넣습니다. 실전편은 여러분이 한번 제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독립적으로 키운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하영이라는데요. 어릴 적에 돈을 좋아해가지고 돈을 구하기 위해서 엑스플로를 가고 막 전국에서 외국인들이 모이는 행사는 다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체인지 하자고 한 거예요. 돈 체인지 하자고. 돈을 굉장히 많이 모읍니다. 이런 일을 할 때 부모님들은 얘가 왜 이러나 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모아요. 홈스쿨링 했으니까 더 가능했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얘가 정치를 공부를 해요. 역사를 공부를 하다가 재밌어서 역사책을 읽다가 재밌어서 계속 파요. 그리고 중간에 주식에 관심을 가져서 주식을 100권을 읽습니다.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주식을 시작해서 1년 반 동안 40% 수익률을 내고 끝해요. 아, 이건 너무 주식시장 장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만둡니다. 네, 그런 다음에 얘가 역사 공부를 하러 대학에 문을 두드려요. 성공회대 교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청강해도 될까요? 그래서 그래 해. 그래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가서 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유럽으로 갑니다. 프랑스, 유럽 거쳐서 88일 동안 혼자 그 바이올린을 켜면서 돈 하나도 없는데 바이올린 켜서 돈 벌어서 88일 동안 유럽을 그 정치 세계를 보고 한국에 돌아와요. 그래서 책을 쓰죠. 2권의 책을 씁니다. 학교는 하루도 가지 않았지만 88일 동안에 세계 여행 이렇게 2가지 책을 냅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하게 몰입한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몰입해본. 자, 이걸 가지고 미네르바 대학, 미래의 대학, 미네르바에 딜을 합니다. 자, 미네르바에서 얘를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와. 이렇게 됐죠. 지금 미네르바 1학년입니다. 네. 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깊이 몰입할 수 있을까?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독서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좀 찾아가 다녀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건 좀 나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게임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하지만 네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위치에 서봐. 네가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이용해봐. 너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봐.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은 새로운 눈을 갖고 기업가의 마인드로 생산자의 마인드로 서겠죠. 자, 먼저는 이 모든 것을 근원에는 부모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고 떨지 않고 자녀를 믿어주는 신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겠죠. 네. 그래서 실전편이랑 방법들 또 제가 홈스쿨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제 책에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 누구나 존재로 빛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온라인 엄마들도 감사합니다. 우선 이런 놀라운 지식과 이 경험을 나눠주신 황원주님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와.